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멩이 대신 이제 번쩍이는 금속, 청동이 등장하고 어렴풋이 남아 나라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절, 청동기 시대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유물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권력을 둘러싼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들의 드라마가 펼쳐진 시대잖아요. 오늘 저희는 이 시기의 사회 변화, 그리고 그 권력의 흐름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기원전 한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300년경까지 꽤 길고 또 아주 역동적인 시대인데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토기들, 네네. 그리고 또 지배층의 힘을 상징하는 유물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핵심 인물들이 있죠. 단군 왕검, 준환, 그리고 위만. 이 세 명을 통해서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고 변해갔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청동기 시대를 그냥 박물관 유리창 너머의 그런 딱딱한 유물이 아니라 정말 숨쉬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흥미진진한 청동기 시대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보통 청동기 시대 하면 역시 반짝이는 청동검 뭐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다른 유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과 확산, 이걸 알려주는 더 확실한 증거는요. 사실 청동 유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민무늬 토기, 들어보셨죠? 문운토기. 아, 무문톡이요? 네, 이 무문토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그 트레이드 마크였던 빗살무늬 토기 있잖아요. 네, 그 빗살무늬. 그게 점차 좌추를 감추고 정말 아무 무늬 없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토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거죠. 약간 패션 트렌드처럼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후기로 가면 조금씩 달라져요. 입구 주변에 이렇게 진흙띠를 덧댄 점토띠 톡이 점토대톡이라고도 하고요. 아, 네. 아니면 표면을 아주 매끈하게 갈아서 검은색 윤기를 낸 검은간 톡이, 흑도장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부여 송곡리 유적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송곡리형 토기 같은 것들, 좀 더 특징적인 토기들이 등장합니다. 송곡유형 톡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점토띠 토기 같은 경우는 청동유물이랑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청동기 후기 지배층의 출현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니 저도 좀 의외인데요. 청동기 시대인데 주인공이 청동이 아니라 톡이었다니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는요. 청동기 유물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아요. 아, 정말요? 귀했군요. 네, 아주 귀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특정 스타일의 토기,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그 송곡령 토기 같은 것들이 아주 넓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회 변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 단순히 청동 기술이 들어왔다 이 사실보다도 여러 지역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통합되고 또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가 더 복잡해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이게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었기에 비로소 강력한 리더, 즉 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토기의 스타일이 바뀌고 퍼져나가는 걸 보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고 있었는지, 또 농사를 기반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야,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진짜 청동 유물 이야기도 해봐야죠. 그 유명한 비파형 동검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드디어 청동 유물의 대표주자,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게 기원전 한 9세기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름처럼 그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았어요. 독특한 형태 때문에 그렇게 불리죠. 네, 모양이 특이하죠. 이건 단순히 무기라기보다는 당시 지배층의 권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일종의 위세품이었어요. 위세품. 네, 주로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무덤에 함께 묻힌 상태로 발견되곤 했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발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학평리 유적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 비파형 동검이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에서요. 다른 생활 토기들하고 같이 발견된 거예요. 네, 집터에서요. 무덤이 아니라요.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죽은 사람 따라 묻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늘 곁에 두고 쓰거나 뭐 과시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께 바치는 그런 부장품의 의미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지배자가 자기 힘, 자기 권력을 주변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 네. 즉 스테이터스 심볼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약간 요즘 사람들이 뭐 좋은 차 타거나 명품 시계 차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을까요? 네,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어쩌면 당시 지배자의 권력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변의 바른 집단과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졌다 이렇게 과시해야만 했던 그런 좀 불안정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카리스마, 군사력을 가진 리더, 즉 왕검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 부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신의 힘을 계속 증명하고 보여줘야 했던 시대라.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런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살던 집 같은 것에서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주거 형태의 변화인데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집터 양식으로 송곡리형 집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토기 이름이랑 같네요. 네, 맞아요. 부여 송곡리 유적에서 처음 확인돼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전국적으로 발견됩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네모난 모양이고요. 가운데 타원형 구덩이를 파고 기둥 2개를 세우는 구조가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집의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내부 기둥도 4개, 6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집이 그냥 커진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더 복잡해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원룸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기둥 여러 개 박힌 그런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사는 느낌. 뭐 이런 거였을까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그런가요? 네, 더 크고 복잡한 구조의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더 많은 노동력, 더 좋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즉,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 하죠. 이건 특정 계층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는 공간의 차이만 봐도 청동기 사회가 이미 경제력과 정치 권력을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 사회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고고학적인 증거예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하면 진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징물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고인돌. 교과서에서 볼 때마다 저 무겁고 큰 돌들을 대체 어떻게 옮기고 세웠을까 정말 신기했거든요. 고인돌이야말로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권력을 가장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기념관물이죠. 저 거대한 돌을 차내고 옮기고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상상도 안 가네요. 네,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통솔력과 동원력을 가진 지배자가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형태는 크게 보면 탁자처럼 다리가 긴 탁자식, 이걸 북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네. 바둑판처럼 받침돌이 여러 개 있는 바둑판식, 이건 남방식, 그리고 그냥 큰 뚜껑돌만 덮은 개석식, 또 돌무지 형태인 위석식, 이렇게 나뉩니다. 함께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면 청동기 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쭉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류로 다양하네요. 그럼 이게 다 무덤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 그 탁자식이나 바둑판식처럼 크고 눈에 확 띄는 고인돌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주변의 다른 무덤들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좋은 위치에 아주 거대한 규모로 딱 하나만 세워진 그런 고인돌들은요, 단순한 무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상징물이거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의례가 행해지는 공공기념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단 같은 거요? 네, 뭐 그런 역할도 가능했겠죠. 이런 걸 만들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 즉 군장의 존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고인돌 하나하나가 그 시대의 파워의 증명서였던 셈이죠. 권력의 크기를 돌의 크기로 보여준 셈이네요. 와,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계층이 나뉘면 필연적으로 갈등도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람들끼리, 집단끼리 싸움도 잦아졌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계층 분화 그리고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당연히 집단 간의 갈등 증거로 이어졌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마을 주변의 방어용 도랑, 즉 환호를 파서 만든 환호추락의 등장입니다. 환호라면 마을 둘레에 그 해자처럼 도랑을 팠다는 거군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일종의 방어선이죠. 초기에는 주로 방어에 유리한 나지막한 언덕 위에 마을을 세우고
환호를 한 겹만 팠어요. 그런데 청동기 후기로 갈수록 마을이 더 넓은 평지로 내려오면서 규모가 커지고요. 아, 환호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파는 다중환호 형태의 대규모 거점 추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성벽을 여러 겹 두른 것처럼요. 네, 그렇죠. 이거 외부 집단과의 전쟁이나 습격의 위협이 그만큼 일상화되고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마을 내부적으로도 신분에 따라서 거주구역을 나누는 등 사회 질서가 더 엄격하게 통제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죠. 이렇게 외부의 위협은 커지고 내부 질서는 복잡해지는 상황. 이걸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합 리더십이 절실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단군왕검 신화는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탈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드디어 인물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첫 번째 인물,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단군왕검입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네, 고조선의 시조로 알려진 단군왕검. 청동기 후반기에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부족 혹은 군장 세력들을 통합해서 최초의 국가 형태, 고조선을 이루어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네. 건국연대는 보통 기원전 2333년으로 알려져 있죠. 네, 외우고 있죠. 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 군사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해석을 해서요. 초기 고조선 사회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합쳐진, 즉 제사장이 곧 통치자였던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정일치. 단군 신화 하면 역시 곰이랑 호랑이 이야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곰이 참을성이 대단하다. 쑥이랑 마늘만 먹고 어떻게 버텼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것도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럼요. 신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사회상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단군 신화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진 문물과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 즉 환웅 집단이죠. 네, 환웅. 이 환웅 집단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 부족들, 말하자면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이들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리고 이 통합 과정을 그냥 우리가 힘이 세서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힘센 놈들이 아니라 하늘의 자손 천손이야 라는 신성한 권위를 내세워서 정당화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와, 정당성 확보. 네, 특히 그 곰부족, 웅녀죠. 웅녀가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시련을 견뎌내고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 이거는 기존 세력을 포섭하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국가, 고조선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통합의 과정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와, 신화 하나에 그렇게 복잡하고 깊은 정치 드라마가 숨어 있었다니 진짜 놀랍네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정치 협상 기록 같은 느낌인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단군왕검과는 좀 다른, 어쩌면 좀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일 수도 있겠네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준왕인가요? 네, 준왕입니다. 준왕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고조선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덮어드는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 몰락 과정의 중심에는 위만이라는 강력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위만. 아, 이 이름도 역사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고조선 사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넘어온 인물 아니었나요? 어떻게 고조선의 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위만은 원래 중국 연나라 출신의 유력자였는데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그 교체기의 혼란을 피해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해온 인물입니다. 네. 당시 위만 집단은 고조선보다는 좀 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철기? 네, 초원에는 준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서쪽 국경 수비를 맡으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결국 기원전 194년에 때가 왔다고 판단한 위만이 수도 왕검성을 공격해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죠. 결국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긴 거군요. 역시 힘의 논리가 작용한 거네요. 그럼 쫓겨난 준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냥 그대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건가요?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긴 준왕은요,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이끌고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를 한왕이라 칭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고 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한왕이요? 네,
우리나라의 일부 기록에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 금마라고 하죠. 거기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네. 흥미롭게도 실제 익산 지역에서는 이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 후기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왕 세력의 남하가 역사적 사실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냥 패배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왕을 칭했다고요? 이건 뭔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준왕의 남하는요, 단순히 한 왕조의 몰락이나 패배자의 도주,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더 큰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죠? 북쪽 고조선의 정치적 정통성, 그리고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문화, 물론 위만의 철기 문화보다는 앞서지 못했지만요. 이런 것들이 한반도 남쪽 지역으로 이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당시 한반도 남부에 이미 존재했던 여러 소국 연맹체인 진국, 특히 그 중심 세력이었던 마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마한이요? 네. 즉, 북쪽 고조선의 쇠퇴와 몰락이 역설적이게도 남쪽 지역의 새로운 국가 형성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셈이죠. 이걸 역사의 동시성 혹은 북방과 남방의 연계성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와, 한 시대의 끝이 다른 지역의 새로운 시작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북쪽의 몰락이 남쪽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역사가 참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국 청동기 시대는 그 민무늬톡이라는 독자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비파형 동검이나 거대한 고인돌 같은 상징물을 통해서 지배 권력이 강화되고 또 환호 같은 방어 시설이 등장할 만큼 사회적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배경 속에서 단군왕검이라는 통합적 리더십의 신화가 탄생했고요. 네. 그리고 단군왕검에서 준왕, 그리고 위만으로 이어지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유지되다가 결국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교체되고 순환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네, 권력의 순환이네요. 특히 그 준왕의 남하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북방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이 남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마한과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중요하네요. 이것은 청동기 시대가 단순히 도구가 돌에서 청동으로 바뀐 기술 발전의 시대를 넘어서 이후 철기 시대를 거쳐 한반도의 여러 고대 국가들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청동기 시대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아주 생동감 넘치는 시대로 느껴집니다. 그냥 오래된 유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협력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역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청동기 시대의 권력 변화, 특히 고조선 말기 준왕의 남하가 한반도 남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 준왕이 위만에게 패하지 않고 고조선의 통치를 더 이어갔다면, 혹은 위만에게 패했더라도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이후 한반도 남부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준왕이라는 한 인물의 결정이 역사의 흐름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그런 상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